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생이 제일 원칙이라는데 변함이 없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선을 넘어섰습니다.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이영준의 결승골로 아랍에미리트를 꺾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정치권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고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우리 선수단의 준비 상황과 파리 현지 분위기 알아봅니다. 4월 17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기분 좋은 축구 승전보로 시작합니다. 간밤에 열렸던 23세 이하 남자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죠. 네, 이 정말로 극적인 골이 나왔습니다. 무려 이 후반 추가 시간에 이영준 선수가 극적인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추가 시간 4분에 교체 투입된 공격수 이영준 선수가 이태석 선수의 코너킥을 헤더 선제골로 만들어낸 건데요. 사실 정말 좀 골이 안 터져서 경기 내내 안타까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계속 우리 선수들이 앞서서 골문 근처를 계속 두드렸는데 골이 좀 안 나왔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두 골이나 옵사이드 판정까지 나면서 정말 좀 기운 빠지게 순간도 있었는데 이영준 선수가 결국 해냈습니다. 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남자 우리 축구 대표팀은 이영준 선수의 골로 아랍에미리트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외신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재보복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이 이란이 쐈던 이 탄도미사일 잔해까지 공개를 하면서 재보복하겠다는 뜻을 좀 재차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좀 국제사회가 확전 자제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제3국에 있는 이란 자산을 타격한다든지 하는 좀 간접적인 방식을 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반격을 한다면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설 것이다. 또 이렇게 한번 맞받으면서 또 한번 양국 간의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곧 이란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며칠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석유 수출 제재안이 발표될 것이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도 이란 제재안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란의 이번 공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압박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국민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또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이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해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회와 소통하겠다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을 하면서 국회와도 더 많이 소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22대 국회가 다음 달 말에 시작을 하니까 어떤 시점 또 어떤 형식이 적절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단독 회담 가능성을 이 대통령실 측에서 좀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건데요. 단독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지난 2018년 4월 이후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이 열리는 셈입니다. 의정 갈등 관련 발언도 나왔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구조개혁을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과 교육, 연금의 이른바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도 일단은 지금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 동맹 강화 등 큰 틀의 국정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좀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정치권 반응 어땠습니까? 네,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당은 우호적이었고 야당은 좀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이 국정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독선적인 선언이었다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좀 가세를 했는데요. 여전히 야당을 적대 세력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당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네, 어제 이 당선인 총회에서 모아진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이 실무형 비대위를 구성을 하기로 좀 중지를 모았습니다. 전당대회는 빠르면 오늘 6월쯤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윤재욱 원내대표 겸 이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당을 좀 계속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죠. 네, 이 민주당은 계속 이 총선 압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면서 여당을 좀 거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 역시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여당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술자리를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과 민주당이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CCTV 공개를 요구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거듭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의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그날에 연어회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거니까 이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태도로 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일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이 방북 비용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고 알았다라고까지 진술을 했다 이렇게 좀 밝혔었는데 이렇게 말했던 자신의 앞선 진술은 검찰이 술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회유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갑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황당한 주장이다라면서 거듭 반박했죠. 네, 수원지검은 또 한 번 이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 주장을 좀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나서서 해당 교도관 8명을 좀 특정을 한 뒤에 음식 구매 내역 등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오는 6월에 지금 1심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수사의 정당성에 일단 의문을 좀 제기를 하면서 재판 결과에 결국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가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도 또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 파월 의장이 그동안 뭐 금리 인하 시기에 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강경한 입장까지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오는 6월부터 있을 거라는 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최근에 좀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일제히 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까지도 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를 내릴 요인들이 사실 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결국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번 발언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좀 진전을 보일 때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좀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언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까? 네, 다음 달 30일에 2심 판결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뭐 지금까지 좀 정말 살벌하다 싶었던 재판이 좀 2심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일단은 뭐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이 2조 원대에 이르는 데다가 뭐 중간에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둘러싼 뭐 양측의 공방, 또 중간에 재판부까지 바뀌면서 양측이 주고받았던 설전까지 진짜 말 그대로 좀 살벌했던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출석을 했는데요. 어제 비공개로 이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양측은 각각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에 최 회장, 노 관장 또 각각 5분 정도씩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최태원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이 기자들과 만나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1심에서 1조 원대의 주식 분할을 요구했던 노 관장은 이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대까지도 늘렸습니다. 세계의 이혼 재판으로까지 불리는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30일 오후 2시. 네. 다음 달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바깥 활동에 꼭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강원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입니다. 오늘 전 권역의 대기질이 나쁘고 강원과 영남권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평소에 2배가량 미세먼지 농도 높고요. 강원권은 3배 정도 높은 상황인데요. 강원과 경북은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경기와 충북 대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역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까지 겹쳐서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서 모레 금요일까지 낮 기온 25도 내외로 더워집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23, 대전, 광주 24, 대구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26도로 이번 주 중 가장 기온이 높고 모레는 대구가 2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팔곡터널 사이와 매송 휴게소에서 비봉 부근, 더 가서는 팔탄 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이후 운산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 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재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안산나들목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의 아치 위에서는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 현재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리 위 정체가 무척 심한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공직자 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관위 간사로 후보자 검증을 도맡았고 3선 고지에 오르면서 원내대표 하마평에도 올라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전화 연결해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종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좀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총선 엿새 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총선 민심에 대한 입장 밝혔습니다. 네, 내용은 요 뒤에 살펴보고요. 그 형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말씀하신 건데요. 앞으로도 일방향적인 소통만 계속하시고 정책 방향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투표로 드러난 민의와 비판을 전혀 안 듣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본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씁쓸합니다. 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윤 대통령 총선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 우선순위는 오직 민생이라는 원칙에 변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민주당은 독선적 선언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일관된 틀이 발견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반성의 방점이 찍혔어야 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으로 도달한 것 같아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반성보다는 앞으로 잘하겠다 홍보 여기에 뭐 더 무게가 두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네네. 자, 그러면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한 걸로 전해졌고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게 열려 있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만남 이런 성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윤 대통령과의 이재명 대표 회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열려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단독 회담 가능성부터 보면 네. 가능성이 없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독 회담에 그게 응하든 안 응하든 문제는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행위 자체가 전 쌍방한 소통을 거부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혁신을 불문하고 형식을 불문하고 질문을 받거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런 식의 연장선상이라면 국정 운영이 변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단순히 그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제 그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시점이 곧 다가오거든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십니까? 큰 변화는 없다고 먼저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총선 이후 민주당이 일단 주력하는 부분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네. 그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포함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책임을 따라가다 보면 정점에는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특검법의 종점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 결과를 단정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종착역의 의심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다면 대상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수도권 당선인들 중심으로 총선 민심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반면에 지금 진행되는 수사부터 먼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종섭 전 장관 책임을 따져도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외부 경찰의 그 수사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안의 독소 조항마저 선거 승리만 하면 해독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최상병 특검법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이요?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보다 용산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서 큰 기대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 몇몇 당선자분들께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단 이게 만약에 거부권이 한번 행사가 되고 나면은 전 이탈표가 늘어서 이게 거부권 행사된 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확하게 제가 바로 다음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제 질문이 뭐였냐면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만약 그럴 경우 여당 이탈표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는 대답을 지금 해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탈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거부권 자체를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럼 보나마나 그 거세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럼 재의결을 할 때 이탈표도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거부권이 무력화됐다. 그럼 이건 레임덕을 넘어가지고 대두덕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 쉽사리 거부권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놓고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주말에 뭐가 나온다 그러다가 좀 미뤄진 것도 그런 고민의 흔적이고 지금 얘기가 나온 사람들을 뭐 재검토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 총선 참패 직후 인선인데다가 국무총리 또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야당 시선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 기용되면 협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뭐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임기 2년에 이게 중간 평가에서 낙제증을 받았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국민과 야당이 어느 정도는 공감해야 하는 인물인데 그래야 국면 전환을 갖다 시도라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물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통과가 당면과제일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치인 출신으로 인선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치인 출신으로. 네. 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의 총리설에 대해서는 그 김부겸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그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본인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언론에 먼저 띄우고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김부겸 총리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아, 언론에 띄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신 변호사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야가 곧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이제 나설 텐데요. 뜨거운 감전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차라리 국회의장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법사위원장 여당 몫이다 이런 뜻을 강하게 나타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1대에서 결국은 여당에서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개혁 법안이라든지 혁신 법안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려면 다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압도적인 다수인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국회 내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이란 그 측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을까요? 그 다른 자리는 모르겠는데 21대에서 저희가 결국은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는데도 그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목리에 가까운 그런 행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수당에서 책임지고 해본 다음에 그 책임을 받아야 저는 비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가지려면 그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꼭 자기네가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지금요. 네.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되게 이제 핵심적인 포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귀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원구성이 난항을 겪어서 완전히 그냥 그 팽팽히 맞서면은 어떤 수순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뭐 협상이라는 게 정치가 생물이고 그러니까 네.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협상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좀 법사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번 중간평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여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의 그 자리의 운영권도 역시 야당으로 다수당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국회 완전히 손 놓으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여하튼 그거는 제가 좀 지켜보고 네. 양쪽의 얘기를 좀 더 앞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네. 넘어갈게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원내 사령탑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자타공인 중요한 역할 수행하시고 삼선고지에 안착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과분한 평가입니다. 저도 국회 정상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원내대표 선거 나간다 안 나간다 공개적으로 뭐 밝힐 아직 시점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게요. 네. 네네. 자,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들 꽤 많습니다. 대다수 이제 친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추측입니다만 선명성 경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차기 원내대표 주요 선정 기준이 친명계 혹은 선명성 이게 될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선명성 경쟁보다는 예. 잘하기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잘하기 경쟁. 예, 근데 차기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을 이끌고 의회와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요. 당내 다선 의원과 초재선 의원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여당을 상대로 한 노련한 협상력을 겸비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당선자분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요런 또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포함해서 당 지도부 주요 포스트에 뭐 친명이라든지 이른바 거기에 일부 강성 인사들 포진하면 여야 협치에 약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반박을 하시겠어요? 해보지도 않고서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서 부정적인 요소만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는 거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시행착오를 보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한다는 그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8월에 전당대회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지 여부가 제일 관심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성호 의원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연임설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은 이 대표가 연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게 175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은 사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함으로써 본인의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전 당내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연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말씀이시죠? 필요한. 당원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그런 적은 없죠. 당대표를 연임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무엇보다 본인 의사가 중요할 겁니다. 의원님 이제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본인도 당대표 연임 원한다고 보세요?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 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를 또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네네. 여튼 최근에 본인의 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뭐 얘기를 나누거나 들은 얘기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의원님 얘기 조금 할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 등 중요한 역할
뭐 도맡다시피 하고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공천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좀 지난 얘기지만. 뭐 과정과 결과가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부분 결과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번 공천에서의 과정에서의 그런 중간에 불곡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국민의힘보다는 공천 과정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박영진 의원은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쁜 과정을 대신해 주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좀 그런 굴곡이 있었죠. 그 인사라는 것은 어쨌든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인사가 이제 전공인데 인사를 하다 보면은 소수의 기분 좋은 분과 대다수의 기분 나쁜 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결과가 어땠냐,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의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3년, 4년을 어떻게 결정 지을 거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사처장까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렇게 후보자 검증하거나 이런 업무 하는데 뭐 도움이 안 됐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움은 됐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동정론이랄까요? 여하튼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여당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재등장 이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시 등장할 때 능력, 리더십, 미래 비전 등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심, 이런 동정론을 말씀하시던데 언론에서도 네. 그리고 지지자들도 적어도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3에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전화로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44.7%가 한동훈 전 위원장,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8.9%, 안철수 의원 9.4%, 유승민 전 의원 5.1%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예컨대 그 유승민 의원 총리로 낙점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거는 남의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세요? 인물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인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고래로 그 역사상 인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인물을 쓰기 인물을 갖다 쓰고 싶은지 여부인 거지. 그래서 그게 유승민 전 의원이 되셨던 누가 되셨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를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낙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본이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발간된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강제징용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외교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와 함께 이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조치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때 되면 돌아오는 갓소리도 아니고 이제는 비판하기도 사실 지치는 주제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틈만 나면은 민주당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했었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굽실거리며 하자는 대로 다 해준 일본에게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은 외교 패턴이 민낯을 보니까 사실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전종철의 전격 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맡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저 자전거를 좋아해서 근 20년째 거진 매일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외국 갈 때도 항상 자전거를 갖고 다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편리하고 즐겁고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라든가 런던, 코펜하겐 등 그 외국의 선진 도시들은 그간 도로의 교통체계를 과거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다가 많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도 증등시키고 그다음에 도시의 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그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정책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 외국의 예를 든다면은 자전거로 통근한 사람들한테는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갖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돼서 하루에 10km 정도를 갖다 출퇴근하게 된다면은 1년에 약 63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 이용 부담률이 2%였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는 매우 우수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의 후대에게 살고 싶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바깥 활동에 마스크가 필수가 되겠고요. 현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곳은 강원 영동과 경북권입니다. 전 권역의 대기질이 오늘 좋지 않겠고요. 동쪽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원과 영남권은 오늘 오전에 대기질이 매우 나쁜 상태에 들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평소에 2~3배가량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강원 과 경북은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나란히 발효 중이고 경기와 충북, 대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도 주로 서쪽으로 매우 짙게 드리워지면서 시정이 매우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분간 맑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서 모레 금요일까지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더워지고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이 23도, 대전, 광주 24, 대구 25, 강릉, 부산 21도까지 예보돼 있어서 전국이 18도에서 25도 분포인데요. 내일은 이것보다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 26도, 모레는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좀 꺾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Sous le ciel de Paris, 파리의 하늘 밑 줄리엣 그레코가 부릅니다. Une chanson. Elle est née d'aujourd'hui dans le cœur d'un garçon. Sous le ciel de Paris marchent les amoureux. Leur bonheur se construit sur un air fait pour eux. Sous le pont de Bercy, un philosophe assis, deux musiciens, quelques badauds, puis des gens par milliers. Sous le pont de Paris jusqu'au soir vont chanter l'hymne d'un peuple épris de sa vieille cité. Près de Notre-Dame, parfois couvre un drame. 프랑스 파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생강,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앞으로 100일 뒤 파리의 모습은 여기에 더욱 활기찬 에너지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파리 명소 곳곳을 누비며 짜릿한 명승부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하계올림픽이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딱 100일 앞두고 사상 첫 생각, 야외 개막식 등 파리올림픽 준비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김한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열리는 하계올림픽 개막식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이네요. 먼저 이 대회만의 특별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오랜 취재 경험을 살려보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개막식을 스타디움이 아닌 야외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강에서 보트를 타고 선수들이 입장하게 됩니다. 발이 닿네요. 네, 보통 같으면은 이제 뭐 경기장의 규모 또 우리가 그러니까요. 어떤 선수들이라든가 어떤 명사들을 초청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파리를 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생강, 에펠탑, 또 베르사유 궁전, 뭐 파리나 프랑스의 곳곳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냥 바라보는 배경이 아니라 거기서 경기장이 마련됩니다. 그다음에 가치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번 대회 슬로건이 Games of Wide Open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뜻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사실 그 남성 중심의 스포츠가 남성 중심으로 이끌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평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한 1,5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아직 예선이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예선을 마치게 되면 거의 5,000 대 5,000. 그래서 거의 동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의 가치가 강조돼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대회에 뭐 골판지 침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한다고 했는데 선수한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건 에어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가장 또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것으로 꼽자고 한다면 경기장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긴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타이티,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타이티의 테아우포라는 곳에서 서핑이 열리는데 그러면 파리하고 약 한 15,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파리를 중심으로 닐, 니스, 뭐 저희가 잘 아는 마르세유나 거기가 프랑스 령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7개 도시가 열리는데 저 멀리 타이티에서 열리기 때문에 15,000km의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에어컨 얘기도 하셨는데 선수들에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대회겠네요. 낭만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파리니까 네. 그 더운 것도 낭만으로 저희가 치부를 하죠. 자, 개막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리의 상징 생강에서 야외 행사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요즘 국제 정세 불안하고 특히 유럽이 약간 테러 위협이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현재 플랜 A로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인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향기가 물씬 나게 이렇게 치르고 싶은 게 그 프랑스의 바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7월 26일 날 개막식 역대 지금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 역사가 128년째인데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야외 그 개막식인 만큼 그러니까요. 일단 성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강에 그 10,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160여 척의 보트가 이렇게 그 입장식을 따라 들어갈 거거든요. 네. 뭐 파리 여행 가시면은 뭐 걷기도 하지만 파리 생강의 그 바토모슈라고 하는 유람선 타시잖아요. 네네. 그 유람선을 선수들이 타고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 뭐 그리고 또 야경이 멋있고 하면 충분히 올림픽이 또 다른 선수들에게 단순히 그 경기를 치르느라고 승부의 각 축장에서 긴장하고 상대를 견제하고 하는 거 못지않게 낭만도 있고 여유도 있게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걱정하신 것처럼 이걸 모든 걸 개방하다 보니까 또 테러 위협도 있고 네. 해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 가장 걱정스러운 사람은 역시 그 대회를 주최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스스로도 이렇게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개막식 개최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 우리에겐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리 가시면 에펠탑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트로카테르 광장이라고 아주 넓고 멋있는 곳인데 멀리 네. 에펠탑이 보이죠. 거기서 원래 식전 식후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선수를 다 모아놓고 행사를 치르겠다. 그게 플랜 B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네. 뭐 테러 위험이라든가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 C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의 잠실 운동장에 해당하는 스타드 프랑스에서 그럼 실내로 가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테러나 그런 것의 위협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비롯됐다고 해서 사실 이번 올림픽 모두에게 개방돼 있고 모두에게 초청을 받는 곳인데 벨라루스가 지지한 러시아는 이번 대회에 국가로서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못한 두 개의 나라가 있는 파리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개막식 말씀하셨는데 개막식은 그렇지만 이번 대회 파리 명소 곳곳에서 경기가 치러진다고요. 네, 파리의 상징하면 이제 에펠탑이잖아요. 네네. 에펠탑이 딱 바라보이는 곳에 에펠탑 뒷면을 보시면 그 상드마르스 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공원에서 비치발리볼 경기장을 만들어서 비치발리볼 경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 프랑스 육사죠. 그 프랑스 육사의 아레나 상마르스라는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선 유도와 레슬링을 하게 되고요. 또 사이클은 그 에펠탑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좀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건 아마도 마라톤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파리 곳곳을 돌게 되는데 역시 에펠탑을 돌고요.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에는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샹젤리제와 이어진 큰 광장, 콩코르드 광장 생각하실 거거든요. 네. 그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이번에 그 새로 그 처음 종목이 된 브레이킹 댄스를 포함해서 3대3 농구, 그다음에 그 모터바이크 프리스타일 등이 벌어져서 정말 그 파리의 명소에서 젊은이들이 아까 앵커멘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뿜뿜 뿜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정말. 그다음에 네. 이제 베르사유 궁전. 네. 베르사유 궁전 멋있잖아요. 네. 그걸 배경으로는 근대 오종과 승마가 펼쳐집니다. 궁중에서 말이 달리고. 이야, 네. 정말 이게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태권도하고 펜싱 같은 경우에는 그랑팔레, 그다음에 양궁 같은 경우에는 앙바레드 광장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센강을 이번에 뭐 수영장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 수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그 이제 뽕 알렉산드로 3세 다리라고 화려한 다리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마라톤 수영에 출발을 하고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기도 출발점으로 쓰이기 때문에 화면에 아마 파리의 웬간한 곳은 다 잡힐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파리 얘기하셨는데 또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니까 네. 거기서 한 곳 정도 꼭 말씀하시고 싶은데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아까 이제 뭐 국내에서 7개 도시, 그다음에 가장 먼 곳인 그 타이티 테아후포에서 벌어진다고 했는데 네. 또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아직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매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마술 같은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과연 어떤 행사가 벌어질지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선수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선수단 오늘 아침에 이제 승전보를 올렸는데 그 얘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개최국 프랑스도 축구 열기가 남다른 곳이라 이제 우승 욕심낼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네. 바로 그 선수. 네, 음바페.
출전 가능성 있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는 23세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와일드카드 3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의 출전 문제는 사실 그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자국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음바페라고 하는 최고의 선수가 활약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물론 아직 직접 구단을 접촉하거나 음바페 선수에게 요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 공격수 20세기에서 21세기를 거쳐 나온 선수라고 한다면 띠에리 앙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띠에리 앙리가 강리 이번에는 감독이거든요. 네. 이 감독도 자기가 공격수의 레전드로서 지금 최고의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금메달을 딴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3명으로 그리고는 있는데 음바페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을 마치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 올림픽이 피파 주관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내부 방침으로 정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음바페 선수의 자기 의지입니다. 내가 여기 가서 반드시 올림픽 금메달 한번 따보겠다라고 국가를 한다면, 빛내겠다. 네. 지금 현재 소속은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이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도 파리 생제르맹도 음바페가 활약해 준다면 뭐 나쁠 것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면 같은 팀에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불러야 되지 않냐라는 국내 여론이 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선수단 이번엔 원팀 코리아로 부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 규모 그리고 목표는 어떻습니까? 역대란 왜냐하면 그 1976년에 저희가 이제 50명을 파견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가장 적은 200명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예선이 다 안 끝났는데 그동안은 200명을 다 넘겨와서 저희가 뭐 보통은 목표를 10-10이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서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그게 목표였는데 지난 도쿄올림픽 이후로 금메달 10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줄고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선수들이 줄겠죠. 네네. 그다음에 또 사실 그 올림픽 종목이라고 하는 게 선수들에게 크게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닐 수 있어요. 훨씬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축구나 야구 그밖에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힘들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복싱, 레슬링, 유도 이런 데서 많이 땄는데 그 부분이 약해졌잖아요. 네. 그죠? 사실 그렇게 힘든 종목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금메달 한 5개에서 6개 정도. 물론 이제 10위권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위 언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하계 올림픽에서 모두 287개의 메달을 땄거든요. 금메달 몇 개입니까? 그 중에 96개입니다. 와, 그러면 7, 8, 9, 10 4개 따면 100번째 주인공이 나오네요. 근데 이번 목표가 대여섯 개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100번째 주인공이 되려면 앞에 3명은 해야 되네요. 해야 됩니다. 순서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영의 김우민 선수가 27일 날 출전을 하거든요. 네네. 새롭게 부상한 만큼 박태환 이후 처음으로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주고 이날 펜싱 4부로 경기가 있어요. 오상우 선수도 메달에서 따주고 그다음에 28일 날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메달이 있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3개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29일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에 또 남자 양궁이 단체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 펜싱 4부루가 벌써 2번의 2연패를 했거든요. 이번에 3연속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은 수영, 양궁, 펜싱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시점으로 보면 또 더욱 그렇군요. 네. 자, 올림픽 하면 이제 우리 선수들 활약도 활약이지만 세계적 선수들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잖아요. 네. 특히 이제 농구 팬들 미국 드림팀 기대가 클 텐데 어떤 스타들 합류하나요? 정말 그 역대급입니다. 그래요? 네, 미국 대표팀 12명 가운데 11명이 확정됐는데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그다음에 골든 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 그리고 그 2명에서 벌써 끝났는데 더 있나요? 케빈 듀란트. 그래서 이 세 선수는 사실 역대 국가대표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팀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역대 최고가 될 것 같고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그 미국이 이제 지금은 러시아의 소련이죠. 소련에서 져서 은메달을 따니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어마어마한 선수를 내보냈잖아요.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이렇게 내보내서 메달을 땄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큰
대회 개최하면 이제 개최국, 개최 도시 시민들 많은 부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테러 그런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올림픽에 대한 파리 시민들 반응 대체로 어떻습니까? 뭐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아주 영광스럽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하답니다.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네. 아까 뭐 테러 위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파리는 숙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다 내놓고 파리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나 어떤 그 업체에서도 그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좀 해주면 어떠냐. 너무나 복잡하고 번잡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불통이 뛰기도 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 한국관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대회 기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게 좀 자리를 비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직접 보는 듯한 진짜 귀에도 쏙쏙 들어오지만 눈에도 쏙쏙 보이는 김 기자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KBS 스포츠 취재부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율 상승 얘기부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환율이 올랐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달러가 강하다,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다, 비싸졌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저께 밤에 그 3월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달 대비 0.7% 늘어났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0.4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훌쩍 넘어선 거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국은 내수 판매가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내에서 거두는 소매 판매 실적이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잘 팔리면 미국 경기는 좋다, 경기가 호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연결이 되냐면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에 있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낮출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고용 지표들도 보면은 실업자는 줄고 일자리는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수입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과 소비가 다 든든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고금리에도 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선 상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고금리는 결국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가지고 강달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중동 전쟁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유가하고 달러는 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들이잖아요. 달러, 금, 유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중동 전쟁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좀 산유국들이 많잖아요, 중동에. 그래서 국제 유가를 높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난번 시간 때도 그 상황, 이스라엘, 그 이란 그 상황 전해드릴 때도 이란이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전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요인이 또 하나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달러 가치도 같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원화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주변국들의 화폐들이거든요. 일본 엔화하고 중국 위안화가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특히 원화 약세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데가 대만인데 대만은 달러 대비 0.8% 떨어졌고 일본은 1.0%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1.8%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 저항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는 1,380원을 저항선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어제 장중에 돌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를 팔자 이런 움직임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화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원유에 대한 그런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즉 중동 정세에 다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또 이렇게 치솟았던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와중에 외환 당국은 구두 개입까지 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장중에 1,400원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400원 돌파한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역대로 보면은 요번까지 포함해서 총 4번째인데 언제였냐면은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그때는 말할 것 없는 굉장한 위기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충격.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도 겹쳐 있었죠. 이거 외에 4번째가 요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이 시장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어제 한 3시쯤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일종의 구두 개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융당국이 이런 식으로 구두 개입을 한 거는 2022년 9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이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나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승세는 조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1,400원 넘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394.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한번 뚫렸기 때문에 이 환율 상단이 1,45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개입을 했던 거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 당장 어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크게 떨어졌거든요. 코스피는 2.28% 떨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3번째로 큰 하락폭이었고요. 전체 종목 중에 82%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 삼성전자가 꽤 좋았어가지고 85,000원대까지 근래에 갔었었는데 어제 8만 원 선이 잠깐 무너졌다가 8만 원 초반으로 회복을 해서 겨우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4.84% 하락을 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좀 예측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좀 주요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회복될 게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왔었는데 어제 당장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고요. 증시가 급락했던 거는 외국인이 대거 팔아치웠기 때문인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74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간도 한 2,900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네. 달러가 오르면 증시 이외에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죠.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게 에너지 가격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원달러가 비싸지면 더 돈을 많이 주고 사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3대 에너지라고 하면 원유, 가스, 석탄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에너지를 사오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가공된 형태로 들어오는 석유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3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31%를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이 더 돈을 많이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 비교를 하면은 배럴당 70달러인 원유를 살 때는 84,000원 필요한데 1,400원이 되면 98,000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유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달러도 오르고 유가도 올라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한 84,000원 정도로 샀던 거를 14만 원까지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절반 한 2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악화가 되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봉쇄하게 되면은 원유는 물론이고 물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매번 많이 사실 언급되는 해협이기도 하죠, 여기가.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라서 그런데 여기가 액화 천연가스 3분의 1이 지나가고요.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여기 봉쇄하게 되면 유가는 더 오를 걸로 예측이 돼요. 140, 157달러 시장의 지금 추정치인데 아까 100달러면 14만 원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15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또 얼마나 오를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역 수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 같은 물량 팔아도
환율이 높아지면 받는 돈이 더 늘어나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수입할 때 워낙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히 순수하게 국내에서 나와가지고 파는 게 별로 없고 사와서 가공하거나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외교청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매년 4월 외교청서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올해 청서에는 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포함됐다고요. 맞아요. 외교청서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책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제 주제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일본의 외교 활동이나 아니면 대외 정세 이런 것들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책으로 내는 겁니다. 매년 4월마다 내는데 어제 2024년 버전이 나온 거고요. 작년에 펼쳐낸 거랑 또 다를 바 없는 인식을 또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몇 가지 레파토리가 고유하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이건 뭐 매번 반복되어 오는 거죠. 이번에도 외교청서에 이런 표현을 넣었는데요. 일본 표현으로 다케시마라고 하잖아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대 상주시킨 거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 표현은 2018년부터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레파토리는 동해는 일본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다. 이걸 또 외교청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직접 사과할 필요 없다. 배상은 이미 끝났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제3자 변제 방식을 일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일부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이걸 얘기하면서 일본이 사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배상은 끝났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법원하고는 좀 입장이 배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해결책으로 좀 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죠. 네, 외교부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회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는 그 공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초치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러서 네네. 뭐 일종의 좀 꾸짖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외교청서에 대한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전달을 한 것이고요. 지난해에도 사실 이 외교청서가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슷한 수준의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자, 정부는 독도 문제라든지 일본 외교청서에 항의할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뭐 우호적으로 규정했거나 표현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양국 관계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인데요. 14년 만에 외교청서에다가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한 거는 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그리고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정부의 표현으로는 한일 협력에 일본이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이견은 줄이겠다는 취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 현재 그 안보 상황을 좀 한미일 연합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거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여야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야당은 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또 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여기서 이제 했는데 그날이 총선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아침이었죠. 결과 나오기는 하루 전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총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 이거 너무 좀 지나서 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메시지를 냈는데 자, 발언의 방식은 좀 이따 얘기하고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요 얘기에는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따가운 질책과 이 회초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발표하는 형식이라든가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소통이 안 된 것에 따르는 어떤 회초리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 시원하고 국민들의 어떤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하겠다라는 정도 또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어떤 언급에 그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아. 그렇죠. 그 여권 내에서도 조금 좀 아쉽다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그 맥락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얇게 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뭐 동의하는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워딩을 제가 조금 뭐 빗대서 말하면은 경제가 문제는 맞죠. 그러니까 클린턴이 얘기했던 그 캐치프레이즈 바보야 문제는 경제인데 정말 경제만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몇 개 언론 사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기대 못 미친 윤 대통령 반성 메시지 소통 방식부터 바꿔야 세계일보 뭐 사설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내용도 내용인데 톤의 매너가 정말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어떤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선거에서 지면은 뭐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뭐 이를테면은 뭐 대표 그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사퇴를 하고 뭐 비대위가 꾸려지고 만약에 여당이 지면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얼마나 진정성이 담기느냐 뭐 이런 건데 지금의 뭐 민생을 살피시겠다라는 그거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국정 철학, 국정 기조는 옳았다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뭐 쫙 나열을 하셨잖아요. 건전재정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그러나만 15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만 15번. 그러니까 4시간 뒤에는 국민 뜻 못 살펴 죄송. 그러니까 죄송하다라는 말이 정말로 4시간 뒤에 이도훈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해설 박스를 꼭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똑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정말 변할 것인가? 안 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51분 담화하고 대통령실에서 또 나와서 이게 대통령의 진위는 이거네 아니네 또 했는데 이번에도 또 얘기하고 해설을 해줘야 된다. 또 해설을 해줘야 왜 이게 해설이 필요한가?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면은 해설이 필요 없고 언론이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방식이나 이런 어떤 스타일, 성정 이런 게 안 변하시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나라고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영수회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만남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든 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담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셔야죠. 그게 만약에 모든 게 열려 있다라는 거는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읽혀요. 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이제 3년차에 총선 지고 나가지고 그때 나와서 패배 나흘 만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이회창 총재와 영수회담하겠다라는 거를 본인이 입으로 직접 TV 앞에 나와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긴 것 같기도 없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게 사람을 만들면 그러니까 사과의 방식이 저는 틀렸다. 만약에 사과를 하려면은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화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건데 토를 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렁주렁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회를 줍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거를 정말로 그러면은 대통령을 뭐 탄핵시켜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거는 반성한다라고 사람들이 못 느낀 분이 대부분이고 제가 주요 언론들 사설을 다 봤는데 단 한 군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중도 언론 한껏이 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대통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방식에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와의 만남을 좀 주도적으로 좀 뭐 선제적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자유 보수주의자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 또한 그런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본인 우리 백악관으로 계속 초대를 해가지고 협치를 구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에 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전히 뭐 총재 이랬으니까 영수회담 지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야당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초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개혁 과제와 관련되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줄 거는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 지금 시계를 예전으로 돌려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DJ 비연합으로 해서 집권을 했지만 결국 여소야대가 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초대 그 비서실장을 TK의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중권 비서실장을 모셨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이제 끌려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그것을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봤을 때는 민생 하나는 소통인데 민생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둔 반면에 소통이란 이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이 부분을 뭐 적어도 5대5까지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6대4 정도의 어떤 소통 40% 정도는 소통을 뒀었으면은 아마 이번 주에 있을 뭐 국민 여론조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개인적으로 저 또한 조금 더 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클린턴 전 대통령 있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협치를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자기 집무실로 불러서 그렇죠.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있죠. 했더니 골프 잘 못 친다 그러는데 자기가 레슨해 준다 그러면서 그 집무실에서 그렇게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프 샷을.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다음에 어떤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역시 이제 협치와 소통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후에 이제 집권 3년차 될 때 대국민 뭐 예를 들어서 3년차 될 때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방식부터 좀 했으면 더 이렇게 소통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개혁 과제를 뭔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3대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 노동개혁 이런 말씀과 이제 의료개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정권을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 국무회의에서 말씀이 어떤 정책적 기조의 변화를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국민이 지난번에 대선을 통해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하라라는 그 어떤 대의, 정책적 방향은 가져간다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용산 대통령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국회를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대한 그 소통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무위원을 앉혀놓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위험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자들이 질문도 받아낼 수 있는 이 정도의 체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게 된 그런 정도의 어떤 지지율은 충분히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비호감도가 점점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좀 얻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 왔거든요. 저는 뚝심과 고집 이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에 어떤 이미지는 뚝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봤는데 이제는 고집, 뭐 여기에 무슨 고집, 뭐 이런 정도까지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2,000명을 죽어도 고집을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표가 너무 주렁주렁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모두 연설도 모두 담아도 또 약간 그거를 재확인하는 거였으면은 사실 대통령이 유연해질 필요는 있겠다. 정말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담화를 보면서 그 억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건전재정도 하고 뭐 외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 뭐 몰라주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국민이 옳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집을 좀 꺾으셔야 될 거. 그러니까 기조가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유연함을 좀 보여주는 게 지금은 이게 고집으로 가면은요 백약이 모여옵니다. 그 부분을 좀 하시고 5월 10일 날은 꼭 기자회견 꼭 좀 하시라.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그것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정말.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일 거예요. 당장 이제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변되는 이제 그 인적 쇄신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 분들 있었고 지난 주말에도 뭐 일부 발표는 있을 거라 그랬는데 늦춰진 이유도 좀 약간 새로운 인물이랄까요?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아침에 좀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쇼킹한 그 소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 두 분이 지금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신 박영선 전 장관, 또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 원조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 대통령실 발로 두 분의 의향을 물었더니만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흐름이 크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댓글을 봤을 때 그 보수 커뮤니티, 보수 어떤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소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TK의 적자 김중권 비서실장을 지금 모시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했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김중권 그 정무수석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한 분 모신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민정계 의원을 이 새정치국민연합인가 끌어오는 그런 정계 개편까지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 어떤 그 염두에 두었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구체적인 인사의 혁신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은 정말 강조하고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말보다는 행동으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거국 내각 정도의 어떤
내각을 쇄신을 해서 여야 협치하겠다는 것을 보낸다고 하면은 아마 뭐 그 인사청문회 통과도 비교적 원만할 것이고 새로이 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2기는 나름대로 협치 내각을 볼 가능성 지금으로선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오늘 이제 새벽에 뭐 TV조선, YTN 등등에서 이제 순서대로 나왔는데 뜬금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뜬금이 없냐면은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박영선 장관께서 오셔서 총리를 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뀌지 않고 이대로 쭉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거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안 바꾸면 받을까요, 정말로? 그러면은 어쨌든 민주당 쪽 인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지금의 했던 방식으로 에드벌룬을 좀 띄워본다라는 거고, 이거는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당사자들이 지금 온 언론이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다 꺼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사마띠 아니야. 나 통하지 않는다. 어저께 그 모두 발언의 그 대국민 메시지하고 이거는 그 국정 기조를 바꿀 의향이 있으시다라면은 저는 뭐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전 그 국정 기조를 과연 바꿔야 되느냐? 과연 양정철 그 박영선 그 전 장관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마치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때 어떻게 보면 한미 FTA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등 좌측 깜빡이를 놓고 우회전했다는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정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전 세계적 그 정세라든가 어떤 그 경제, 외교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절과는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특히 저는 이제 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을 저는 상당히 좀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흐름은 가지고 가면서 미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민주당의 어떤 목소리 이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묘수가 될 수가 있다. 한번 전국의 방향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묘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당 혁신도 중요합니다.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선출될 차기 당권 주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당 대표가 되면 좀 잘 이끌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세요? 먼저 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거보다도 뭐 누가 되든 저는 좀 진득하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대표 2명에 벌써 비대위원장 4명인가요? 그러니까 그 권한 제가 쭉 읊어볼게요. 권한대행까지 자 이준석 그리고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비대위, 전진석 비대위,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윤재욱 권한대행, 한동훈 비대위, 그리고 다시 윤재욱 지금 권한대행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저는 당대표 보면은 2년 만에 지금 9명, 10명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정당이 14년 동안 12번 비대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비대위를 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부에 들어서는 지금 4번째 비대위예요. 그러니까 심해도 너무 심하다. 평균을 너무 상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누가 됐든 저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안정이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해. 일단은 좀 덜 바꾸자. 일단은 누가 됐든 좀 어느 사람인데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하마평에 오르는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윤상현, 권성동 뭐 이런 분들이 어느 분이 해도 못할까요? 어떻게 당정 관계를 확립하느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저는 다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일단은 좀 최소 1년은 가자. 1년은 넘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님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유는 뭐죠? 결국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 보수 세력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몇 여론조사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다만 그 중도층을 넘어서는 여전히 그 유승민 그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소구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비대위원
체제를 넘어서 아마 빠르면 한 7월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선이면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있어가지고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난번에도 당 대표에 도전을 했다가 사실상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국적인 어떤 이번에 특히 이제 서울에서 당선된 몇 안 되는 중진이기 때문에 또다시 TK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도권 중진 특히 여성 리더십 이런 부분이 기존의 어떤 여당과는 다른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산의 남자 대통령 여의도의 여성 당 리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안정감과 함께 국민들에게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여당의 대권 어떻게 보면 당권 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연임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미 좀 총선 이미 전에부터 이재명 대표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정치권의 문법이 다 변하거나 파괴되고 있다 저는 봐요. 전례는 없나 봐요.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들이 근데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재명의 사당화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단일 체제로 완전히 굳건한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친명이잖아요. 친명 중에 누군가 나왔는데 네. 그 사람의 훌륭함에 떠나서 정치적 위상은 친명이라고 딱 꼬리표가 붙는 순간 이재명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서는 지금까지 수사받고 하느라고 야당 대표로서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진짜 리더십을 한번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을 보고 있지만은 매우 강하게 그리고 나올 경쟁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친명이 중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거기에 위상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연임할 거라고 봐요. 위상이 너무 공고해졌어요. 너무 공고해졌어요.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당권에 도전할 사람이 몇이 있겠냐. 사실 지난달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는 정말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진짜 안 나올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특유의 문법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연임이라기보단 거의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부적으로는 본인의 결단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면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방탄조끼 2개 입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조끼하고 당대표 조끼. 특히 당대표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도 재판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실리를 따질 때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실질적인 연임을 넘어서 추대 좀 곧 다가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술 마시며 검찰에 회유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기문란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 CCTV 공개 이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짧게 얘기 해주세요. 드릴게요. 왜 4월 10일 총선 전에 100% 사실이라고 얘기 안 했죠? 결국 그때 얘기하면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총선 끝나자마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화영 부지사의 구치소 술 마시며 검찰에 회유당했다는 말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사실 확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이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평하기가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닐까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좀 그동안 너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여온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현재 100만 명에 이르는 치매 환자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치매 환자는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해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독거 치매 환자는 19만 4천여 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연고 치매 환자 규모를 파악할 전수조사가 우선은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치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7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